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의 소위 기소 사주 스캔들이라고 하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전개가 떠들썩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대충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현재까지로 봐서는 전혀 형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취급한다고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도 법사위원회도 벌리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주요 신문 방송에 아우성 치면서 취재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문제는 그 정체불명의 문서가 전달되기까지 윤석열의 입김이 거기에 스며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얘기하기 전에 이것을 취급한 사람이 김웅 의원하고 이진동 기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을 제가 개인적인 인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선 이진동 기자는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제가 그 대선 자금을 좀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780억인가 돈을 썼는데 자기는 100억도 안 썼다. 아주 의시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돈을 100억 이상 썼으면 나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겠다. 말을 그렇게 함부로 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 그 근처에서 여택순이, 이광재니, 안희정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돈을 받았다는 그런 정보가 막 휘날리고 있었을 때인데 자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좀 얄미웠어요. 우리 그때 분당에 돼 있어 저는 꼬마 민주당의 최고위원인가 하고 있었는데 근데 마침 50억을 동원 참치로부터 받았다 하는 정보가 있어서 제가 국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화들짝 난리가 나가지고 청와대에서 저를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태영 대변인을 통해서 청와대가 고발한다. 청와대 법무 담당이 아마 백아무개 여자 변호사였는데 그 양반이 그걸 담당한다고 하고 그러더니 한 3일 후에 자기들이 안 하고 동원 참치에게 돌리겠다 이러더라고요. 아마 저하고 명예훼손 시위를 걸다가 보면 저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막닥뜨리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원 참치에 김재철 회장하고 제가 맞수가 되게 됐는데 김재철 회장은 그 후에도 사연이 길지만은 자금 달라고 하니까 전혀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없었는데 하여간 자기는 절대 돈 준 적 없다. 그래서 저에게 30억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다루던 주요한 기자가 이진동 기자입니다. 나중에 그냥 30억에다가 또 무슨 국장이 자기를 명예훼손했다고 해서 31억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10일 동안 유치장에서 구류당하는 그런 치욕을 겪었는데 나중에 적당하게 화해하자 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 화해합시다.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입장을 세우고 10일 만에 열하루 만에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0억 손해배상을 하루에 3억씩 떼오고 나머지 아침에 나머지 1억을 갚아서 31억 갚았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농짓거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진동 기자가 이 써낸 문병옥의 세금 포탈 문제 그리고 당시에 써낸 문병옥 씨는 노태우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거기서 부회장을 했던 김성래라는 그 여자 모니벤처 회장인가 하는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김성래가 또 그 문제를 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이진동 기자 선동에 제가 끌려서 같이 차를 타고 김성래 씨가 무슨 일로 수감되어 있는 청주 교도소, 여자 교도소까지 방문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진동 기자가 뭐 기획 기사를 5번인가 6번인가 길게 쓰고 뭐 거의 그 형체가 다 잡힐 정도로 썼는데 마지막에 슬그머니 그냥 어떻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는 신사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마지막에 끝마무리가 이진동 기자가 너무도 허술하고 누구한테 압력을 받은 것 같고 해서 아직도 좀 씁쓸한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날렵한 기자임에는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이 김웅 의원은 지난번에 제가 제 고등학교 후배 된다고 잠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을 따지자면 제게 4중 후배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대학교, 물리대 정치학과까지 제 후배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김웅이가 학교 다닐 때 김경재 의원이 롤 모델이었다 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우당간에 저는 만나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상하게 어떻게 검찰 외전을 썼는데 그걸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유승민이에게 스카우트가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른 체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김웅 의원이 그동안 의정 활동하는 거 보고 여러 가지를 참조하면 엉터리 국회의원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양심적인 입장을 취하리라고 보고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진동 기자도 이번에 이 중차대한 대선 과정에서 정부 쪽을 너무 결과적으로 편드는 그런 방송, 소위 뉴스버스인가? 저도 자세히 읽어봤는데 엊그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장제원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왜 2번 통화하는데 첫 번째 통화에서 김웅 의원이 최강석 의원에 대한 고소장은 내가 초안했습니다 하는 그 중요한 발언을 싹 빼고 보도했어요. 그렇게 선택적 보도는 신문윤리상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거슬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사이 열린우리당의 당내 사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엊그제 충청남도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압도적으로 압승을 했는데 그러나 그 내부는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선 대선 후보 양자 대결을 할 경우에 여러분이 표 보시죠. 이낙연 지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JTBC하고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겁니다. 이낙연 지지자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이재명은 33.5% 그리고 윤석열은 31.3% 거의 비슷할 정도로 지지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낙연 지지자가 이낙연이가 아닐 경우를 가상해서 하는 얘기고 이재명 지지자에게 물어봤더니 이낙연은 63.2%를 지지하고 윤석열은 6.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민주당 당원 정신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를 보는 경우가 아주 흥미로운데 지지 후보, 최종 후보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같은 당 후보, 최종 후보를 지지하겠다 하는 게 66.2%.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만약 최종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이낙연이나 무슨 추미애나 이런 후보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이재명이를 밀겠다 하는 지지가 66.2%고 다른 당 후보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쪽에 뭐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뭐 최재명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을 밀겠다 하는 사람이 14%고
에이, 기분 나빠서 아무것도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12.5%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질문을 국민의힘 지지층에 했더니 국민의힘 지지층은 자기가 미는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 그래도 의리가 있지 같은 당 최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게 75.5%, 다른 당 후보를 찍겠다 하는 건 10.2%, 아무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게 8.6%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자면 국민의힘 지지 그 당원들이 훨씬 더 그 당에 대한 신뢰와 충성도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씩 보자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같은 당 지지가 68.6%, 그리고 다른 당을 지지한 사람이 14.7%, 아무도 지지하지 않음이 9.1%.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같은 당 지지가 45.2%, 그리고 다른 당 지지가 19.7%, 그리고 아무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22%.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같은 당 지지가 79.6%, 그리고 다른 당 지지가 7.7%. 홍준표는 같은 당 지지가 72.7%, 그리고 다른 당 지지가 13.1%. 그러니까 우선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충성심이 강하다,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이제 문제점입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충청남도 회전을 계기로 해서 열린우리당의 후보 경선, 옛날 제가 민주당 경선위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 그러니까 19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시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한 사람들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재명의 대세가 정해진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오직 이 사람들의 문제는 국민의힘의 누가 문제냐? 윤석열과 아니면 홍준표 둘 중에 하나가 문제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윤석열을 때려잡으면 무조건 이기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아마 요새 벌어지는 기소 사주? 이름도 좀 사자성어지만 좋게 기소하라고 사주했다는 뜻입니다. 기소 사주 사건 같은 비슷한 사건이 많이 생길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두세 번 더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마지막에는 뭔가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또 그런 사건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특히 지난번에 제기했던 것은 어쩌고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그냥 한꺼번에 윤석열을 공격하는 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반대당이니까.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 있는 그 후보들이 윤석열을 아이 떼왔다, 마침 잘 됐다고 막 공격하는 것, 이건 정말 볼썽사나울 뿐만 아니라, 아니 이렇게 국민의힘 당원들은 충성도가 강한데 어떻게 후보들은 이렇게 그냥 자기보다 조금 센 사람, 자기가 견제해야 할 사람을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아우성하는 것 같은,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빠를지 모르지만 윤석열 후보는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그 이낙연 후보가 전략 전술을 바꾸기 위해서 창고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바꿀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줄 건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후보이지만 그 사람도 캠페인에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윤석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특히 이재명의 지지 세력은 최근에 박영성 의원도 그쪽으로 갔죠. 거기에는 좌장이 이해찬입니다. 지금 이해찬은 제가 오랫동안 교우를 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락날락 몇 번 했습니다만 다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80, 90%는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는 굉장히 강력한 운동권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이 주도 세력입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하나 써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동권 세대라는 것은 1960년에 4.19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운동권의 맏형입니다. 제가 4.19 세대입니다. 4.19 세대의 제일 꼬마 막둥입니다. 그때 1학년이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63 세대가 벌어집니다. 64년도 한일 협정 반대 뭐 이런 것이 벌어졌을 때, 그 이제 김중태, 현승일 이런 사람들이 주도했죠. 그 63세대. 고려대학에서는 이명박도 63세대로 보고, 저하고는 학년이 1년 차이지만 그 사람은 4.19 때 대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63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4.19, 63은 같이 모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화 세대 1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70년에 들어와서 민청학년 세대가 있어요. 민청학년 세대는 요즘은 세상 떠난 김근태 의원이라든가 서울대학의 이종우라고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또 학생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무슨 그런 사람들, 그리고 무슨 김영환이라고 요새 전향해가지고 좀 북한 주민들 남하시키는데 아주 애쓰고 있는 그런 소위 강철 서신의 주인공, 이런 사람들이 70년대를 풍미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약간의 좌파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중심이 민족주의적 그리고 대단히 자유민주주의적인 운동이 주도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0년이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70년대도 많이 시달렸는지 어쩌는지, 저도 미국에 가 있을 때 민청학년 아우들이 미국으로 쫓겨와서 거기서 무슨 민청학년 미주 지부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 고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신범이라든가 서경석 이런 또래가 그 민청학년의 주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80년에 들어와서는 이게 완전히 전대협 세력이 돼가지고 굉장히 좌파, NL이냐 PD냐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종북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어요. 지금 이 80년대에 전대협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두어 술 더 떠서 이재명이를 이제 밀고 있는 사람들은 전대협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90년대 한총련 세대입니다. 이건 아주 내놓은 주사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만약에 하나 대한민국의 대권을 차지할 경우에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사회주의적이고 훨씬 더 친북한적인 그런 정부가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선거에 있는 대통령 선거라는 것의 시대 정신이 정권 교체인데, 이 정권 교체는 단순한 정권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신경을 써야 하는데, 현재 이 프론트러너라고 하는 윤석열이 저렇게 막 당하고 어쩌고 하는 걸 봐서 저래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저거 버티고 있을 수 있을까?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 윤석열을 보호하는데 좀 나서겠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아까 댓글에 아주 수백 개의 비판 글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제 김경재 방송을 녹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친한 아우들이나 후배들에게 그냥 방송을 그냥 가서 써라 그럽니다. 그 지적 소유권 같은 거 따지지 아니하고, 대표적인 것이 이봉규 박사의 팁인데, 우리는 기껏해야 지금 여기서 해가지고 한 3천 가까이 되는데 거기는 9만 5천, 10만 원으로 올라가요. 워낙 유튜브가 관록이 있고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댓글도 한 1000여 개 됐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한 100개, 200개가 아니 어떻게 김경재가 윤석열을 옹호할 수 있느냐? 그 나쁜 놈인데, 탄핵의 주범인데 어떻게 밀 수 있냐? 이제 우리 국민혁명에는 빠지겠다고 막 난리를 쳤더라고요. 그 중에는 약간의 작전 세력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순수한 국민혁명당 당원들이 윤석열이를 노골적으로 미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반들은
제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화끈한 사죄를 해야 한다는 그 조건을 붙였다는 걸 잊어먹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사람 뽑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나 선거라는 것이요, 경쟁력 있는 사람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진선진미한 선비 갖고 요만큼 흠도 없는 사람 하나 뽑아가고 그 사람이 득표를 못하면 전국유치가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윤석열만큼 전투력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조금만 그런 걸 고쳐가지고 밀어가서 우선 정권 교체를 시키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총정은, 전 총정은 국민의힘에서 버티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그 홍준표 의원의 의외의 부상,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선택이든 뭐든 간에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여론조사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사람은 됩니다. 박사까지는 하는데 한 석사는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믿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의외로 대표가 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 공작, 여론조사,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뭐 28대 26 정도 가까이 붙어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막판에 뒤집혀서 후보가 안 될 가능성도 유감스럽지만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윤석열은 뭐 할 거냐? 나는 차라리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는 한 3, 40명의 지지 의원들이 있잖아요. 끌고 나오세요. 밖에서 새로운 당을 만드세요. 윤석열의 문제에 대해 시비 걸지 않은 사람, 그리고 제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떤 정치적 견해, 노동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정하고, 그래가 공동정부를 만드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거기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앉아서 그냥 꽈라락 하고 당하는 그런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경고합니다. 조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꼭 써주는 것이 윤석열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드리는 고언입니다. 윤석열 본인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참모들 심각하게 생각해서 선의의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